자, 오늘 볼 작품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도 알 수 있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디 갔다 오면서 쓴 시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고궁은 현재가 이제 종로에 있죠, 종로.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어설프게 자면 더 피곤하다니까. 어설프게 자면 더 피곤해. 뭐 이러나 사람이 이렇게 부기력해졌어.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다가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맨 위에 보시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1960년대. 이 사람이 뭐 김성 작가가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말년에 쓴 작품이죠. 이때 나이가 몇이니? 그래봤자 이제 40이네, 그죠? 40밖에 안 된 나이에 썼던 작품이기도 하고. 1960년대면 대통령이 누구야? 박정희가 대통령이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때가 79년에 서거했다 보니까 78년? 네, 78년인가 돌아가셨죠? 제가 78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쯤 박정희가 죽었어요. 자,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는 뭐가 문제냐면, 거기 작품 둘이라는 여기 컬러 초록색으로 쓰여진 데 보이지? 맨 위에. 거기 보면 뭐라고 했니? 이 작품에는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자유에 대한 억압 등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을 할 때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많았죠. 저는 요새 전에 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그걸 왜 거기다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시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 때는 메리아스라고 불렀던 옷을 입고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집무를 보는 사진이었어. 그러면서 거기 밑에 뭐라고 달려 있었냐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검소함을 어필했던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어디가? 자기 따로 별장이 있었죠, 서울에. 영화에 등장하는 개별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엄청난 고가의 술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쇼죠, 쇼. 메리아스 입고 막 런닝같이 생긴 걸 입고 막 일 보는 척 하면서 뭐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몸을 식히고 있는 모습을 막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나라를 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뒤로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남산에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 자체를,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당하던 시절이에요, 이 당시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지? 손발이. 아니, 시간 없는 것 같아요. 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왜 정부가 잘못한 거를 막 뭐 해버려? 다 감춰버리는 거죠. 그죠? 언론 통제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 다 감췄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김수영 작가도 그런 걸 썼어요, 많이. 시나 소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나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김수영 작가예요. 물론 막 대놓고 세게 쓰지 못했는데, 그래도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기에 올라갔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막 형사들이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시골로 막 도망가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쓴 시가 사력이라는 시예요. 죽은 영혼이라는 시인데, 그치? 네가 지금 죽은 영혼이야, 이 자식아. 저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거를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이제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농구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슬램덩크가 많아지기 발간됐던 시대에 내가 살았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막 농구를 했어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이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경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짜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짜지기 뭐냐면 진 팀은 나가고 이긴 팀이 계속 남는 방식으로 구성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양아치 약간 제 친구의 형인데 제 학교 친구의 형인데 그 형도 약간 동네 깡패들이야. 양아치 형들이었어요. 거기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형한테 그 형도 좀 뭐지 경기를 좀 더티하게 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못 참고 아이씨 이랬다가 그 형이 내 친구 얼굴을 그냥 발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더구나 뒤에서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돌려차가지고 내 친구가 막 쓰러졌는데 거기 형들이 여러 명인데 저희도 여러 명이긴 했는데 우리는 그때 고등학교 저학년이었고 그 형들이 고3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나이 차이가 두세 살 났던 형들인데 3년 차이였구나. 그 형들이 막 고3인가 20살인가 그랬고 우리가 중3인가 고1밖에 안 됐는데 20살 먹은 놈들이 중학교 3학년을 팬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19살, 20살 되니까. 근데 덩치도 이만했어요 그 형이. 그래서 내 친구가 맞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 잘못은 그 형들이 했어요. 잘못은 그 형들이 했는데 내 친구가 아이씨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패는 게 어딨어. 그럼요. 근데 그때 차라리 그때 한번 그냥 대들기라든지 싸우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겁나서 못 싸웠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보기엔 지금 같으면 죽방이라도 한테 날렸을 텐데 카메라 돌아가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진짜 지금 같으면 아마 날라차기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격 같아서는. 근데 그때는 너무 착하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착하고 지금 그때는 또 성격이 되게 온순했어요. 근데 그때 화를 못 냈거든요. 불합리한 걸 봤는데 화를 못 낸 거야. 근데 그때 화를 못 내니까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 뭐 한 20살 후반까지도 아니면 30살 초반까지도 그때 그 사건 떠올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못 내잖아요. 그럼 안에 화가 쌓여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이니까 화를 못 내는 거죠. 박정희는 강자 아닙니까? 강자. 여기 나온 것처럼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자다 보니까 강자에게는 뭐를 못 내? 분노를 표출하면 이제 그냥 바로 죽거나 감옥 가거나 이러니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야. 근데 쌓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약자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강자한테 못하니까 약자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럼 내년 생각해봐. 이게 옳은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니? 강자한테 화를 못 내니까 그 쌓인 분노를 약자한테 푸는 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소영이 약자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이 약자에게 막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찌질하고 옹졸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치졸하고 진짜 화를 내야 되는 데는 못하고 저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내는 거야?
만만하니까. 그 말이 되니? 되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원장님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서 기분이 나빴어. 근데 원장님한테 막 대들 수는 없잖아. 그래 좀 잘리니까. 그죠? 사회생활 하려면 참아야죠. 참았다. 참고 집에 왔는데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점심 굶으면 줘, 저녁 굶으면 줘. 집에 가니까 11시야. 거의 10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와이프가 여기 아내가 밥 먹었어요. 그래서 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어. 이거 들어가는데 그래? 그런데 국수를 이렇게 말아갖고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수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날 거의 첫 끼였어. 첫 끼. 밤 11시 다 돼가 첫 끼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뜨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와 서 있는 거야. 아빠 한 입만. 근데 아들이 한 입 달랬는데도 앉을 수가. 우리 아들이 면 귀신이야. 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줬는데 이제 반을 넘게 먹었어. 면치기를 아니 그 프로그램 있잖아. 옛날에 맛있게 맛있는 녀석들인가 거기서처럼 한 입만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그 진짜 국수가 반이 안 남았어요 그릇에.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정색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 내가 새로 끓여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 그러지.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자식하고 행복하게,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건데, 아니 그깟 국수 때문에 화를 내다니. 내가 사람이 속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좁은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온 것 같아요. 원장한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원장한테 화를 못 내고, 불합리한 걸 당했는데 화를 못 내고, 그 쌓인 분노를 만만하다고 아들한테 화를 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못하긴 했어, 그치? 아니 아빠가 하루 종일 굶고 들어와서 그 국수 한 사발 먹는데 그걸 반을 먹는 새끼가 어딨어요. 더구나 아빠가 오늘 밥을 굶었다는 걸 들었을 거면서 이제 배려가 너무 없어. 그러면서 막 연락을 했는데, 자 그래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돈 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국수 사건 때문에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수업도 많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막 이렇게 사니까 가족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학원을 차리고 안 되겠어요. 네, 그럼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반성은요, 정말 엄청난 거대한 일에서 반성하지 않아요. 진짜 사소한 일에 반성이 되고. 그리고 왜냐면 사소한 일에서 뭐가 잘 드러나? 자신의 옹졸함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이 되니? 그쵸? 어떨 때 진짜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1,000원짜리 뭐 사주는 것도 막 아끼게 되고 막 이럴 때 뭔가 우리는 내가 되게 작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치?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느 날 복음을 나누면서라고 했고요. 여기 색깔 빨간색하고 요게 이제 권력층의 부정부패나 언론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게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인 거예요. 그죠? 이게 본질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굉장히 작은 일, 약자들하고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이건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 또는 비본질적인 일인 거죠. 비본질적인 일에 화를 내는,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자신을 반성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색깔 2가지 정도만 체크해서 쓸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조만 잘 쓰시면 됩니다. 대비, 대조. 오케이? 그래서 비본질적인 사건에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 봐.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비본질적인 사건, 즉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가. 자 거기는 당연히 사리법이죠. 여기는 나는 왜 비본질적인 일에 화를 내지 했을 때 이거 물어보는 건, 이런 건 무슨 질문이냐고요? 자기를 반성하는 질문을 뭐라 불러? 자조적 질문이라고 불러. 들어오는 맞죠? 자신의 공존함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질문, 우리가 반성하면서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자조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왜 화를 내는가?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그죠? 내가 진짜로 화를 내야 되는 건 뭐야?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화를 내야지. 그래야 돼요. 그럼 왕궁의 음탕 대신에, 내가 보기에 약간, 내가 보기에 이거 라임을 맞춘 것 같아. 왕궁의 음탕. 이거 대신에 어디다 냈다는 거야? 거기 사소한 사건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 첫 번째 사소한 사건 일은 뭐냐면 갈비탕 사건이에요. 갈비탕. 음탕하다는 게 이게 아주 부도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음탕하다는 거. 왕궁의 음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부패를 말하죠. 그럼 부정부패라는 거에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 화를 못 내고 오히려 갈비탕에다 화를 냈다는 거야. 갈비탕에. 자 거기 가시면 50원짜리 갈비탕을 시켰는데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를 했다는 거야. 50원짜리 갈비. 50원짜리 갈비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갈비탕인지 갈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갈비 중에 보면 그 뭐지? 고기 부분 말고 그것도 비계 부분이 있나? 있죠.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뭐 반값 삼겹살 무슨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니가 알아? 삼겹살에 이렇게 있으면 삼겹살이 원래 한 절반은 지방이고 절반은 고기잖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되잖아. 절반까지는 아니죠. 한 3분의 2만 지방 덩어리고 나머지 고기가 돼 있잖아 보통은. 그래.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왔는데 삼겹살에 요만큼만 고기고 나머지가 다 비계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뭐지? 또 우리 왜 기름 닦고 뭐하니? 속 닦을 때 쓰잖아. 소떼다 닦을 때. 그거 용도로 1kg 넣은 거야. 그래서 막 반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싸게 줬다고 그게 기름만 이렇게 줄 수 있어. 그것도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화를 낼만 해야 해. 낼만 하긴 하죠. 근데 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갈비를 가져다 준 누구한테? 설렁탕집 주인한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서? 거기 아예 대놓고 써놨네. 이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걸로 아줌마였거든요.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쓴 거죠. 자 앞에 봐봐. 중요한 거야.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니네 잘못하면 봐봐. 갈비를 시켰는데 갈비탕이 아닌 것 같아. 갈비를 시켰는데 갈비에 막 거의 70~80%가 기름덩어리 갈비만 준 거죠. 화를 낼만해 안 해? 낼만한 일이긴 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럼 설렁탕집 주인이 잘못된 거네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 이 작품이 설렁탕집 주인을 욕하는 시야?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봐봐. 이 욕짓거리를 한 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욕을 한 거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속이 좁다는 뜻이야. 아니 갈비 시켰는데 갈비에 고기가 너무 없으면 좀 이렇게 저기 주인님 여기 이거 좀 고기가 있는 부분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말하는 주인이 죄송해요 고기가 잘못 나간다 그러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별일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다 대고 주인이 막 주인장 이게 뭐야 이게 그때 막 주인이 막 그게 그 고기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랬더니 아이 돼지 같은 거 이렇게 한 거야. 이해돼? 이거는 나의 무엇에 대해서? 나의 세속적인 것 때문에. 니네 그거 알아요?
작은 손해라도 보기 싫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작은 손해조차 보기 싫어하는, 작은 손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소시민적 태도라고 해요. 작은 손해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화를 낸 거는 뭐 때문인 거야? 내가 갈비를 시켰는데 돈을 냈잖아. 그치? 돈을 냈는데 돈을 낸 거에 비해서 허접한 고기가 나온 거야. 막 분노를 한 거야. 내 말이 돼? 그럼 진짜로 화를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다 막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굉장히 소시민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진짜로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다 보니까 화가 쌓여서 이런 데서 화를 내는구나. 내가 그만큼 속이 어떻게 된 거야? 좁아졌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야. 됐어? 왜 이렇게 눈망울을 굴리세요? 네. 왜? 열심히 보는 건가요? 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자신의 옹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복을 써놔서 거기 봐봐.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가 두 번 나오죠, 같은 위치에.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옹졸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을 이제 나열식, 즉 옹졸함을 반복과 무엇을 통해서 열거도 사실은 반복이 일종이죠. 열거 형태로 병렬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필기는 해놨습니다만 병렬 형태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리고 빨간색 좀 밑줄 좀 봐봐. 밑에 봐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은 정정당 모양이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뭘 요구해야 돼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해야죠. 그래야 그래. 그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뭘 해야 돼? 빨간색으로 붙이거나 월남 파병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전쟁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근데 거기다 우리나라가 군인을 보내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좋지 않죠? 그죠?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모습. 그거는 못하면서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옛날에 그 야경꾼이라고 있어요. 밤에 10시 통금시간 지나서 안 들어가면 와가지고 벌금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원래 한 번만 괜찮아. 근데 한 사람한테 3개, 4개씩 끄는 거야. 좀 짜증이 날 법밖에 할 것 같아, 그죠? 20원씩 막 3번, 4번씩 끊어대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야경꾼을 증오합니다. 이런 것. 이게 두 번째 사건. 이 사건 두 번째는 요거 야경꾼 사건. 이런 것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지? 구성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증오하고 있는가? 또 질문했죠?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별 좀 쳐볼래.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 하나 별을 쳐볼래.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이 유구하다 이렇게 됐어요. 전통이 유구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뭐한 사람이야? 나는 오래전부터 뭐한 사람이야? 예, 옹졸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언제적부터? 자, 거기 보면 이거 언제인 것 같아요? 부산의 푸른 송수에 14야전병원에 자기가 있었대요. 이거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덕준아?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니, 어렸어. 야,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뭐 했을 때? 예, 군대 갔을 때. 20대 때죠? 이 사람 시위를 썼을 때가 아마 40대였던,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10몇 년 전인 거죠. 10몇 년 전. 그러면 아마 군대에 있을 때의 군대. 근데 이 사람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던 거야? 야전병원에 근무했던 모양이에요. 포로수 선생님이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뭐 다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상주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막 스펀지를 만들어요. 거즈를 막 해요. 근데 거기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원. 군대에 있을 때. 얘는 정보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옛날 국정원 있잖아요. 요새 국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직원을 말하는 거야. 그럼 강자였잖아요. 정보원. 강자죠. 그 정보원이 와가지고 나를 막 놀린 거예요. 아니, 야, 너는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거절하게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일부러. 누구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야, 이게 근데 남자들 사이에 이게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남자애들 자존심 무게지지 않게 원래 여자애들 앞에서는 놀리지 말아야죠. 그래야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 좀 놀리는 건 괜찮아. 막 여학생들 앞에서 약간 나를 개망신 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스들 앞에서 막 놀린 거죠. 아마 내가 보니까 본인 경험일 수도 있겠어. 김생 작가 경험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봐봐. 도치법까지 썼어요.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누구 앞에서? 너스들 옆에서 이렇게 있어. 도치까지 쓴 거 보니까 아마 정보원이 놀렸겠죠. 근데 이거 화를 냈을까 못 냈을까? 못 냈죠. 강자니까. 이 사람한테 화내면 또 어떻게 돼요? 감옥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정신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보원의 놀림을 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제대로 저항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봐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나 그 당시 이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군대 다니던 20대 때도 옹졸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이해돼? 군대에 있을 때. 그럼 10몇 년이 지난 오랜 세간이 지난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여기 이제 무슨 식 구성이니? 군대 있을 때 얘기하니까 무슨 식 구성이야? 역, 수행 또는 회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예전에 1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맞았는데 저항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나약하고 옹졸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 사람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져. 그래서 얼마나 약해졌냐면,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줘봐. 뭐에 져버려?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이 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 수색할 때. 개 짖는 소리에 막 놀라는 거야. 개 짖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진대는 거예요. 즉, 불합리하게 사람을 잡아가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죠. 이해돼? 개를 데리고 와서 잡아가는 비명소리에 지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져요. 애한테도 져요. 애가 투정 부리면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더 약해져. 그래서 봐봐. 은행나무 잎을 밟으면 야, 너네 생각해봐. 은행나무 잎 밟는 게 그렇게 힘드나? 야, 불편해 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냄새나는 거는 저기 열매예요. 열매가 냄새나는 거고 은행나무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바닥에 깔려있으면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좀 걸리적거리죠. 근데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근데 이걸 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나무 잎이 깔린 밭을 거리를 걸으면 가시밭 걷는 느낌이에요. 자, 앞에 봐봐. 왜 이럴지? 이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어떻게 해? 못 견디. 이해됐어? 이 옹졸하게 오래 사니까, 사람이 옹졸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져.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드러낸다.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은행나무 잎이 가시밭처럼 느껴진다는 건 오래전부터 십수년째 옹졸함을 유지하고 살았더니 사람 자체도 어떻게 돼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시죠? IMF 때 아빠들이 막 사업하다가 한번 말아먹잖아요. 막 그걸 이겨내고 재기해가지고 더 크게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그때부터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업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계속 노세요.
진짜요. 그래서 50대 때 망했잖아. 60대, 70대까지 일을 아예 안 해. 그렇다고 돈이 많은 거야? 야, 생각해봐. IMF 때 말아먹었으니까 돈도 없겠죠.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벌어. 그래서 막 와이프가 돈 벌어서 집안을 꾸려가고 막 이런 집도 꽤 많아. 왜 그렇지? 한번 크게 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쭈그라들잖아. 그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원래 너 용기를 내서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치?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약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챙겨놓으시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밑에 내려가보세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이렇게 되죠. 비켜서 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고금을 하면서 패러디해가지고 강서구청을 나오는 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강서구청 앞에가, 강서구청 옆에가 강서경찰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천구청 옆에 뭐가 있어? 양천경찰서가 있죠? 그지?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여기는 다 학원 가잖아요. 주택가리만 학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술집이 거의 없죠. 근데 강서구청은요, 구청하고 경찰서가 같이 있는 거기 주변이 반경, 내가 생각하기엔 1km 안에가 다 술집이야. 맛집이랑 술집이 진짜 많거든요, 강서구청에는.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술집이 많은 데는 꼭 누가 있어? 술집 많은 데는 누가 있지?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아저씨들 이렇게 가방인데 자기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일수 가방. 알아? 그리고 꼭 나시를 입습니다.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나시를 입어요. 그리고 왜냐면 왜 나시를 입어야 돼? 자기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줘야 돼. 이쪽에는 용, 이쪽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문신을 하고, 또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가지고 등치가 이만해요. 그 키가 180이 넘는데 몸무게가 거의 120, 30kg 나가는 아저씨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리가 이만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걸을 때 이렇게 걷습니다. 다리가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걷는 아저씨가 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강서구청 왔는데 이 아저씨가 여기 용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아저씨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여기에다가 여자분을 한 명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더라고. 이렇게 막 가더라고. 근데 여자분이 막 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저항하는데 그냥 끌고 가요. 질질 끌고 가. 워낙 등치가, 그러니까 여자분은 내가 보니까 뭐 40-50kg도 안 돼. 30kg도 안 되니까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130kg 정도 되니까 질질 끌고 가죠. 대낮에 아니었을 때 제가 업무를 보고 잠깐 나오는 길이었는데 해가 진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왜 여자를 끌고 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막 여자분들은 내가 보면 어떻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내가 보면 항상 어떻게만 하세요. 어떻게 되겠죠. 근데 남자들이 내가 보기에 더 겁쟁이야. 남자애들은 뭐야?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막 말이라 하면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돼요. 이렇게 괜히 아저씨랑 눈 마주치면 그럴까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워낙 정의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가 30살 초반이었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야, 이 새끼야! 너는 동생도 없냐, 이 새끼야! 여자애를 그렇게 끌고 하면 되냐, 이 새끼야! 말로 해야지! 막 이럴 때 내가, 그때는 약간 학원 강사할 때라고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진짜 무서워. 눈빛이 무슨 약간 마약 하신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생존 본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에 아줌마가 한 분 서게 앞에, 제 앞에 아줌마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덩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옆으로 섰죠. 옆으로 쓰니까 제가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쓰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섰어요, 그때. 아, 지금만 해도 저렇게 쓰면 다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덩치가 좀 커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한 65kg? 지금은 한 17, 8kg 가벼웠을 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 근데 아줌마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 깜짝 아저씨가 나를 찾죠. 소리가 난데 볼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차에 아줌마가 있는 거야. 분명히 남자 목소리인데 아줌마가 있으니까 아줌마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정말 재빠르게 몸을 돌리면서 여기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잡고 있던 여자분 머리채를 집어 던지고 뛰는 거예요. 날 잡으려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분이 약간 살을 너무 찌워 넣어가지고 속도가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집까지 뛰어서 도망쳤죠. 제가 그때 가벼웠으니까. 그때 관절염도 없었고. 근데 정말 우리 집에서 거기 강서구청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한 20분 정도 풀로 뛰어야 돼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은근히 뼈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염청동에 산다는 거 들키면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막 사이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쫓아가가지고 저희 집이 어딘지 추론도 못하게 계속 갔어요. 집에까지 갔는데 거의 막 셔츠랑 거의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거의 반스까지 다 젖었습니다. 20분을 뛰었으니까. 뭐 이렇게 한심하다는 저라고. 제가요? 아니 저 그런 거 없는데. 그 표정 뭐예요? 굉장히 용기로웠어요. 아, 특징이 나도 써왔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그 뒤로는 강서구청에 한 달 동안은 못 갔어요. 아니 경찰에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예? 특히 이번에 설명 아니잖아. 근데 뭐 그 여자분 뭐가 잘못이겠죠. 근데 그래서 뭐 아무튼 아니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이에 다 가지 머리 끌고 이제 어디로 가겠지. 그리고 그 순간 울컥해서 그때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약간 분노가 좀 쌓여 있었던 상황인지. 근데 옛날보다 좀 나아져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제가 한마디씩 하는데 그날 이렇게 느꼈죠. 아, 역시 아직도 두려움이 많구나 내 안에. 아,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겪어봐야 돼요. 용과 호랑이가 동시에 달려드는 느낌이라니까. 그거는 도망치지 않고는 못 버틴다. 저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내가 여자분을 살려줬다. 왜냐면 걔가 나 쫓아오느라고 여자를 그냥 보냈거든. 여자분이 갔잖아요. 제가 힐끔 돌아오니까 여자분은 저쪽으로 가시더라고. 나는 느끼고. 뭐 나는 뭐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집에 와서도 내가 십몇 년 전에 아무 말 못했을 때나 지금이나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겁쟁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섭긴 무섭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객기 부리면 안 됩니다. 왠지 알아요? 거기에는 그 아저씨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서 야 나와 이러면 막 갑자기 술집 이런 데서 막 그 조직원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난 거기서 막 10여 명한테 둘러싸여서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진짜 무섭거든요. 가끔 보면 막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한 대 세워놓고 막 담배 피우고 있고 막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 옆에 보면 다 이스카 보면 하나씩 끼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시비 붙으면 싸우면 안 돼요. 조직원들이. 어찌됐건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뭐야? 비켜 서 있는 거죠. 나는 이거와는 달리 좀 이렇게 서 있고 싶긴 했어요. 그날 막 멋지게 약간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약간 우리 제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너 이 자식아 이렇게 서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게 뭐예요? 절정 위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박정희가 잘못했으면 야 박정희 너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정 위에 서 있지는 않고 암만 해도 조금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방관자처럼 소시민처럼 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은 조금쯤 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마 그 10대 때 내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라도 요새는 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소리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니네 자아성찰적 치들을 지금 수행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성찰 시에 보면 이 김수영 시인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반성이에요. 이해돼? 김수영 스타일의 시가 있습니다. 김수영은 반성적 시를 쓰게 되면 끝까지 뭐한다? 반성으로 일관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끝까지 반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절정위에 서 있고 싶어서 반성하는 거겠죠. 내 말이 되니? 또 하나는 잘 봐. 자, 이 시가 자기 반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얘기하는 시일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현재 사회가 지금 부조리함을 뭐하는 시? 비판하는 시. 내 말이 돼?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저항을 못하니까 무서워서 저항을 못하니까 저항을 못하는 사실을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는 뭐 해야 될 사회인 거야? 우리가 저항하고 비판해야 될 사회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작품은 반성하는 시지만 반성과 동시에 이면적으로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에 대한 뭐가 숨겨져 있어? 비판이 숨겨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를 비판해야 되지 않냐, 우리 사회가 잘못됐는데 얘기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은근히 돌려서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연계 작품을 이제 뭐 사령이라든가 폭포 같은 걸 좀 보시면 확실합니다. 자, 김수영의 작품 좀 봐야겠죠. 자, 이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합니다. 이발쟁이에게. 이발쟁이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막 이발쟁이한테 머리 잘못 잘랐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화를 못 내? 땅 주인이나 구청 직원이나 동네 직원한테 못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강자니까. 이해되지? 땅 주인, 구청 직원, 동네 직원한테 화를 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못 내고 야경꾼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 때문에? 20원. 그 다음에 더 작아져. 10원. 그 다음에 1원 때문에 화내는 거죠. 앞에 봐봐. 이게 무슨 법이지? 예, 정감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감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정자가 점점 뭐해지는 거야?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른 말로 바꿔봐. 나는 점점 뭐해지고 있는 거야? 그치, 옹졸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20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뭐 때문에 화를 내게 될 거야? 이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도 변해갈 거다라는 반성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 자신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우습지 않냐. 자, 우습다 할 때 이 우습다가 무슨 웃음이라 그래? 자조적 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정말 사소한 일에 뭐하는 사람이 돼갈 거야. 화를 내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뜻이겠다. 그치? 마지막 가보세요.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자, 물어본 대상이 누구야? 모래입니다. 자, 모래야 그랬으니까 뭘 설정했니? 자, 청자 설정하면 우리가 무슨 체라고 그러죠? 대화체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모래가 대화가 가능합니까? 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청자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는 형식을 떴다 이렇게 얘기해. 그치? 이해돼? 다른 말로 말을 뭐하는 건네는 문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말을 건네는 문체를 쓰고 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대화에 무엇을 띈다?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봐. 대화의 형식을 띠거나 말을 건네는 문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 대화야? 야, 봐봐. 앞에 봐봐. 자, 모래가 대화가 가능한 대상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 무슨 체라고 봐야 돼? 이건 독백체라고 봐야죠. 독백체. 이제
자, 잘 봐.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자, 이거 독백이긴 한데 무엇의 형식을 띠고 있다? 대화의 형식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형식은 대화체를 띠는데 실제로는 독백으로 그죠? 아니 미안해. 체력은 헷갈려 할 테니까 독백이죠, 독백. 그죠? 근데 독백이긴 한데 무슨 형태로? 대화하는 형태인 대화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지? 형태만 대화지 실제로 대화는 아닌 거죠. 자, 그럼 물어본 대상이 누구야? 모래야. 모래는 흔히 작니? 작죠. 바람은요? 하잘 것 없는 존재죠. 이제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 같은 존재는 사소한 존재, 하잘 것 없는 존재를. 먼지, 풀은 어때요? 다 작죠. 다 작은 자연물들입니다. 모래나 그럼 이 작은 자연물한테 이 사소한 자연물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작냐고? 내가 얼마나 작냐고?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너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 물어보는 사람이 최소한 나보다는 어때야 돼? 크기가 비슷하거나 커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키를 재달라고 그럴 때는 나보다 작은 사람한테 재달라고 그래, 큰 사람한테 재달라고 그래요. 그치? 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물어보는 건 이 사소한 자연물보다 누가 더 작다? 내가 더 작다 이거지. 이해됐죠? 나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섞인 독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마지막에 점점점이 뭐 생략, 여운이 남았다 이런 거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시겠습니다.